전체적으로 또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중에서 선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방산주인데요. 관세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이른바 K방산이라고 해서 우리의 무기 체계도 이제 수출 산업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유진투자증권에서 방산 분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양승윤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어떤 분야든 첫 번째 질문이 다 관세입니다. 관세의 영향은 없느냐. 혹시 방산이나 무기 체계는 관세의 영향이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저는 그 관세에 대한 질문을 처음 받아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방산이 이제 미국의 그런 관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무역 불균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뭐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으로 이해를 하는데 네.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되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무기가 미국에 팔려야 된다라는 뜻인데 물론 있습니다. 뭐 총알이라든지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판매가 되곤 있지만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 막 저희가 유럽의 뭐 폴란드나 뭐 해외 국가의 뭐 K9 자주포 이런 주요 무기 체계들을 파는 것과 다르게 미국으로는 이제 그런 주요 체계들이 안 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상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뭐 크게 해당 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이제 무풍지대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는 게 없으니까. 네. 뭘 많이 팔았어야지 관세도 네. 보장을 하는 건데. 네. 하지만 다만 또 미국 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뭔가 더 추진 중인 그런 무기 체계도 있기는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비궁이라고 하는 이제 소형 함정을 타격하는 미사일, 유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뭐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미국과 이제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테스트는 종료가 됐고 미국에서는 일단은 뭐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고 뭐 예산에 편성이 돼서 뭐 말이면은 뭐 내년 정도에도 뭐 구매가 되지 않을까 이제 요런 예상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비궁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없는 이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사실 그게 되게 상징적인 거죠. 총알이나 탄환 말고 네, 우리가 네. 미국에서 미사일을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에다 미사일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이제 막 우리가 이제 팔기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뭐 관세가 부과되고 하는 게 조금 이제 불편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이제 미국도 그 무기들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국가의 안보 전략에 따라서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비궁이 만약에 이제 산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비궁이 없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필요하니까 사는 건데 약간 이제 관세가 뭐 부과가 돼서 무기 체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올 때 비싸진다 하더라도 이걸 뭐 안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기는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돈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어서 뭐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은 방산 쪽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생필품이라든지 전략적인 물자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국방무역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절충 교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영어로는 오프셋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상쇄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 미국한테서 뭐 한 100조 원 정도 무기를 사온다. 예를 들어서라고 하면은 한국이 그걸 무작정 다 100조 원을 다 돈을 들여가지고 국가 예산을 들여서 무기를 사오면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사실 손해인 거니까 약간 이제 무기를 파는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조금 거기에 배려를 해서 뭐 한 거기에 절반 정도는 뭐 한국의 무기 체계를 역으로 사준다라든지 아니면은 한국한테 그 가격에 상응하는 뭐 예를 들어서 100조 원에 50%에 상응하는 기술 이전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한국 방산기업들이 뭐 라이센스 형태로 해가지고 생산을 하게끔 한다라든지 뭔가 한국한테도 혜택 뭔가 베네핏을 주는 이제 그런 제도를 이제 저희가 절충교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많이 사주니까 네. 우리한테도 뭔가 좀 혜택을 줘야지. 에너지도 네. 좀 해주고 네. 물건도 끼워주고 기술도 이전해주고. 네. 예.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예, 요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말이 안 되는 게 뭐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뭐 중동도 그렇고 다른 아태 지역들도 그렇고 다 무기 사올 때 비슷하게 그런 절충교역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차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네.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도 사실 그렇게 해서 축적을 해왔던 거고. 맞습니다. 해외도 똑같고요. 뭐 저희가 반대로 폴란드에 수출할 때도 폴란드에서는 반대로 또 그 절충 교육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폴란드에다가 현지 양산을 검토한다든지 예. 아니면 폴란드로부터 뭐 드론을 사온다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는 다 큰 관점에서 봤을 그렇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통상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약간 조금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방향성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통상적인 걸 다 깨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트럼프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폴란드에 그래요. 그러면 FA50이라든지 그거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거기에 지을게요. 대신에 다른 나라 거 사지 말고 우리나라 걸 많이 사줘요. 네. 또 이렇게 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절충 교육이라는 거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거의 우리가 수입하는 무기 한 80% 정도가 미국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트럼프의 어떤 요구가 수용이 돼서 우리 제품을 그만큼 못 팔거나 기술 이전을 못 받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좀 손해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로부터 미국한테 뭐 기술 이전 받고 그런 절충 교육 관점에서 전투기도 만들고 이제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제 네. 거기에 대한 약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이제 제한될 가능성들이 있다. 다만 또 이제 저희가 관점을 달리할 수 있는 거는 점점 물론 여전히 많이 사고 있지만은 저희가 해외에서 무기 사오는 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기술로 무기 체계들을 다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방공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요격 체계. 방어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는 저희가 뭐 비슷한 무기 체계들을 다 만들어놨죠. 천궁. M셈이라고 하는 천궁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조금 더 높은 고도의 요격 체계인 뭐 L셈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이언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이제 저고도에 날라오는 그런 요격 체계 뭐 LAMD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자체 개발을 통해서 내재화를 하고 있고 전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저희가 F-35 이런 것들 사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KF-11이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의 국산 차세대 중형 전투기도 개발을 했고 뭐 전차 자주포는 사실 저희가 더 잘 만든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무기 체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내재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였으면은 그 타격에 대한 이제 강도 자체가 굉장히 강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조금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나아진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어허.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겠지만은 뭐 그 외의 선택지들도 많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든지 무기 체계를 잘 만드는 국가 뭐 회사들은 많으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저울질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 이전을 안 해주면 오히려 우리가 더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고. 네, 대표적으로 그 KF-21에 들어가는 레이더 시스템. 네, A사 레이더도 미국이 그 기술 이전 안 해줘서 네, 에이 우리가 만들자 해서 그 어려운 걸 또 만들어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네, 굉장히 생각보다 한국이 기술력이 뛰어난 게 그런 A사 레이더도 있고 그리고 약간 지향성 방어 체계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덕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DIRCM. 그러니까 이제 하나 시스템이 만들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헬기나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부착을 해놓으면은 그 덕컴이라고 하는 데서 뭔가 이제 방해 전파 같은 것들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뭐 드론이나 이제 막 뭔가 날라오면은 그걸 요격하는 네네. 방해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드는데 그 덕컴 체계도 아마 세계에서 손을 꼽는 기업들만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생각보다 다양한 그런 미래 무기 체계들도 좀 앞서서 개발을 하고 있고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또 극복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K 방산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거 여쭤보시네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 민감 국가로 지정한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이게 무기 체계를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방산 쪽에서 교류하는데 혹시나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것들 많이 여쭤보시네요. 아직까지 뭔가 현지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가능성들은 예. 이제 민간 국가로서 저희가 이제 등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민간 국가가 됐을 때 뭔가 이제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을 안 파는 이제 뭐 그런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네. 사실 또 문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뭐 해외에 판매하는 무기 체계들이 있잖아요. 뭐 네. 전투기도 그렇고 자주포도 그렇고 일부 이제 미국의 시스템들 부품들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도 물론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 비중이 네. 그 부품들을 한국한테 약간 수출할 때 조금 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라든지 뭔가 조사가 더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반대로 이제 다른 국가 미국 아닌 국가들한테 수출할 때 조금 번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을 것 같다. 다만 아직까지 뭐 크게 이슈되고 있는 것들은 없는 상황이다. 가능성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올해 초까지 방산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기업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었어요. 네. 어떤 무기 체계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맞습니다. 가장 좋았던 게 뭐 조선도 그렇고 뭐 복합 무기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이 좀 더 좋았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주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지금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거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로템이 주가 상승세가 가장 좀 압도적이었었고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었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한국항공우주, 카이, 뭐 그리고 나 이제 LIG 넥슨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었고, 약간 저는 요런 지금 이제 주가 상승률로 토대를 봤을 때 돌이켜 보면은 약간 무기 체계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은 약간 이제 지역이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은 유럽에 노출도가 큰 기업들입니다. 수출하는 지역. 네. 유럽 쪽에서 많이 또 이제 구매 의향을 또 맞습니다. 보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넥선이 안 올랐다라는 걸 보면은 넥선은 지금 유럽에 대한 노출도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중동의 노출도가 굉장히 큰 기업이고, 근데 반대로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는 어느 정도 유럽에 비중이 있고, 그리고 카이보다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 비중이 훨씬 더 크니까 노출도 자체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유럽에 어느 정도 이 노출도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 흐름들이 결정이 되어 오지 않았나.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럽에서 이제 무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좀 잘 대응하는 기업들이 뭐 주가 측면에서는 더 선호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그 주변 유럽 국가에서도 대비하려고 하는 게 좀 한국산 미사일 체계보다 한국산 전차를 네. 또 궁금해하고 있고, 네. 그 주가 측면에서는 공매도 재개되면서 그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것도 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였잖아요. 네. 방산주는 어땠습니까? 공매도 재개 후에? 뭐 이제 공매도 재개되기 전 그리고 후로 봤을 때 대차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주식을 빌려놓는 것들. 근데 생각보다 주가 타격은 없었어요. 공매도가 재개된 당일에도 소폭 하락하긴 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미미하게 하락을 했었었고, 지금 공매도 전후로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주가는 크게 차이가 또 없는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타격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방사는 뭐 이제 다른 우리나라 산업과 비교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성장 흐름 그리고 실적, 요 세 박자가 다 좋은 상황들에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아무리 막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제 공매도에 좀 접근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라는 시각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공매도 영향은 그래도 타 섹터 대비해서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그 주식 측면에서 이슈가 됐던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입니다. 네. 물론 그 3조 9천억 규모였었나요? 3조 6천억. 3.6조입니다. 네. 3조 6천억에서 최근에는 2조 3천억으로 좀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주가는 조금 이제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유상증자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처음 3.6조를 이야기했을 때 대비해서는 조금 다소 그 리스크라기보다는 이제 그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았던 것들이 나름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어제 정정 공시가 나왔거든요. 3.6조에서 이제 2.3조로 줄이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3조는 그럼 사라지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그걸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해서 나중에 따로 하겠다. 거기에 또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거는 이제 한화의 그룹사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일단 시장에서 약간 좀 불편해하던 구조들은 다소 좀 완화가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한화가 이야기를 했던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명세를 공개를 했어요. 뭐 이제 앞으로 유럽에 어떻게 무기를 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공장을 지을 건지, 뭐 중동이랑 어떻게 사업을 해 갈 건지, 뭐 무인기에는 얼마를 투자할 건지, 조금 더 그 명세가 명확해졌다, 좀 더 세분화돼서 공개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투자들을 하기에는 당연히 좀 돈이 필요하겠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당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 또 일부 불편해했었던 것들은 이제 3.6조 그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연간 영업이익이 이제 어제 전망 공시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올해 매출액 한 30조 원하고 영업이익 3조 원을 기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영업이익은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성장해
가는 그림이니까 뭐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굳이 그 투자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냐 유상증자로. 저 버는 돈도 많은데 그리고 차입 안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었는데 일단 어제 에어로스페이스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면은 전체 투자 규모는 한 11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11조 원을 다 차입이나 영업 현금 흐름으로 대응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상증자가 좀 불가피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뭐 나름 합리적이다 생각은 되는데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들은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투자에 대한 건들이 뭐 얼마나 어떻게 잘 그 이야기했던 시기에 실제 집행이 되는가를 또 이제 저희가 뭐 향후 수년 동안 면밀히 체크해 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장을 위해서 추가 투자를 하고 뭐 M&A도 단행을 하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결국에는 그 전에 김승현 회장 아들들 삼형제가 가진 하나오션 지분을 사오는데 1조 원 이상을 썼던 거. 그런 거 그쪽 지분 사주지 말고 이걸로 투자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아쉬움이 맞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또 나오는 거죠. 그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방산 ETF가 수익률도 거의 제일 높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방산 ETF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조언을 할 때 개별 종목이 유리할까 아니면 ETF로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방법으로 보자면. 사실 방산이 이제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A라고 하는 회사가 오를 때 B는 떨어지고 또 반대로 A가 떨어지면 B가 오르고 되게 좀 이제 기업마다 약간 선호되는 시기들도 있고 기업마다 좀 주가 편차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좀 편안하게 이 방산,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리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무기 수요가 올라가고 방산 기업들이 실적 성장하고 무기 이제 수주도 많이 받고 하는 그 흐름을 타는 데에는 사실 ETF만큼 편한 또 투자처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이제 주가 수익률을 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 수익률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때 이제 주목받는 기업들에 잘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유효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또 이제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통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따라가는 데에는 ETF가 더 선호돼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ETF 이제 상장 지수 펀드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 투자 같은 직접 투자 같은 간접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호재성 뉴스가 또 달리 주가에도 또 다르게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어느 나라에서 방위비를 늘린다, 방산 수주 계약을 따냈다, 혹은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조언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사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 뭐 기업의 실적도 그렇고 뭐 수주도 그렇고 전반적인 업황 분위기도 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주가에 좀 그래도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거는 수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수주도 요즘 워낙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사로 좀 사전에 공개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누가 어디서 이걸 살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최근엔 또 이제 이런 이슈를 따라가는 게 약간 좀 불편해지는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럴 때는 그냥 저희는 계속 실적을 좀 트래킹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다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수주라든지 이런 기사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되게 이 주가에 영향이 많이 미쳤었지만은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들도 다소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기업 볼 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적을 따라가는 게 제일 편안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국방 분야의 지출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의 무기체계 어떤 걸 사온다라는 되게 이제 민감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보면 뉴스 기사 하나가 먼저 나가서 수출 계약이 파기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엠바고를 또 철저히 지켜야 하는 또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시보다 뉴스가 빠른데 오히려 또 그거를 우리나라 수출 업체는 이야기를 못하고 오히려 그 해외에서 그 나라 국방부 장관이나 그 나라 정치인이 SNS에 올려서 우리가 우리 거 수출했구나 이렇게 역으로 알게 된 경우도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셀온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조정받는 뉴스에 팔아라. 약간 그런 현상들이 최근 1, 2년 동안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들이어서 좀 이제 이렇게 막 수주 공시 기사 이런 것들 따라가기는 사실 좀 벅찬 부분들이 있다. 특히 이제 전문 투자자들은 그 해외 SNS까지 팔로우하면서 트위터, X 뭐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저희도 그렇고요. 그렇죠. 일단 방산 기업들 그럼 실적은 계속해서 좀 어떻게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뭐 실적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잠깐 보면은 네. 이제 좀 작년에 좀 서프라이즈였던 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당시 작년 4분기 실적 때 애널리스트들 저희를 포함해서 이제 실적 추정치를 내놓는데 그때 이제 시장 예상치였던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천억, 6천억 정도 됐던 기대치를 크게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뭐 8,9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으니까 4분기에만. 네,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틀렸던 건데 그만큼 잘 나왔던 거고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 때는 뭐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나오면서 기대치에 부합하긴 했는데 그 일회성 비용을 빼고 보면은 방산에서만 거의 그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서 이익률이요? 예, 이익률도 좋고 절대적인 이익들도 뭐 작년 4분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고 요건 이제 현대로템의 방산 부문만. 네. 다른 철도 부문이 또 까먹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좋았었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제 폴란드나 이런 해외 수출 비중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LIG 넥슨을 제외하고 방산 부문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40% 50%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러니까 해외 수출이 좋은 거는 국내 방산 사업보다는 이익률이 좋습니다. 국내는 국내 국가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익률을 막 20% 30% 줄 수가 없어요. 한 10% 정도 거의 정해놓고 맞습니다. 준다면서요? 네, 그 총 원가의 뭐 9%에서 16% 사이에서 결정한다. 뭐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수출은 뭐 그런 정해진 거는 없고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니까. 협상에 따라서 정해갈 수 있으니까 뭐 낮을 수도 있지만은 잘하면은 30~30%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수출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높은 마진들을 가지고 확보를 해놓은 계약들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실적 추세들은 좀 좋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이 늘어날수록 이익률이 좋아진다. 네. 기업마다 잘 만드는 무기 체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그 이제 유럽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프랑스랑 뭐 이탈리아, 뭐 독일 이제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네. 프랑스나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항공기랑 이제 함정유를 잘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약간 함정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네. 국가이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축구 같은 거 하면 항상 전차군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 네. 전차 지상 활용 무기들을 잘하고 거기에 일부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함정 체계들을 좀 잘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잠수함도 독일에서 처음에 도입을 맞습니다. 했고 네. 전차는 그 레오파드라고 네. 하는 게 또 우리 K2 전차랑 또 맞습니다. 경쟁하고 네. 있는 거고 프랑스의 항공기가 라팔 이런 게 또 유명하고 네. 여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매칭이 되는 겁니까? 한국은 좀 강한 무기 체계는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 저희가 독일이라면 전차군단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한국은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나라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표현을 많이 포방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네. 들으신 이야기. 예. 저도 포병인데 이 포병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그만큼 관련된 무기 체계가 개발이 됐고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좀 화력 체계를 좀 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뭐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랑 이제 저희가 좀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하면은 한국의 최대 경쟁 국가는 독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이 요즘 뭐 포병 화력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항공기라든지 뭐 함정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뭐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도 다 한국을 조금 이제 견제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뭐 유럽에도 많이 팔지만은 원래 중동이나 아태 쪽에도 많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또 이제 나아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 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유럽 방산 기업들이 유럽 수요 대응하는데 좀 정신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약간 중동이나 아태 쪽에서 한국이 좀 노려볼 수 있는 기회들, 그러니까 유럽 체계들이 빠지면서 네. 노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화력 체계는 K9 자주포가 있고, 네, 여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맞습니다. K2 전차는 현대로템.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LIG 넥슨은 아까 비공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지만은 약간 유도 무기류 주로 이제 발사하는 무기들. 네. 물론 그 외에도 뭐 잠수함이나 함정에 들어가는 소나 이런 레이더 체계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 체계라든지 지휘 통신 체계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제일 임팩트 있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PGM이라고 하는 유도 무기 체계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뭐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지만은 항공기, 그러니까 전투기나 헬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들 나라는 사실 이제 방산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게 원체 더 오래됐고 네. 선진국이었고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그 기업들하고 유럽 시장에서 맞붙었을 때의 경쟁력은 어떨까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럽 지역 내에서 그래도 유럽 나라, 유럽 기업들 거 좀 먼저 사주자라는 그들의 막 공통점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도 유럽에서 이제 리암 EU 뭐 이렇게 아니면 국방백서를 공개를 하면서 2030년까지 이제 국방비를 어떻게 늘려갈 거고, 근데 늘려갈 때 이걸 해외에서 사오기보다는 당연하지만은 이제 우리 영내 유럽 영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무기들을 사면서 이제 그 돈들이 뭐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작년에는 EDIP라고 하는 유럽의 그런 국방 중장기 전략이 나왔고, EDIS라고 하는 이제 국방 중장기 전략이 나왔고, 네. 거기서 EDIP라고 하는 법안 발의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참고적으로 영내 조달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예.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2030년 뭐 이후까지 해서 유럽에서 영내 조달 비중을 지금은 뭐 20-30%밖에 안 되는 거를 뭐 50%, 6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이제 해외 무기를 사기보다는 유럽에서 영내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유럽 방산 기업들이 냉전 이후에 워낙 수요가 안 좋았으니까 캐파 공급 자체를 많이 줄여놨었어요. 생산 제조 시설이. 네.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 많이 망가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뭐 전차로 해서 보면은 대략 저희가 추정해봤을 때 이제 뭐 라인메탈이나 이런 주요 체계 기업들이 대략 연간 한 100대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레오파드 전차를 네. 라인메탈링 회사가 1년에 100대밖에 못 만드는. 맥스로 봤을 때 정말 최대. 정말 잘 봤을 때 100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은 가뿐하게 100대를 만들거든요. 또 예, 약간 이제 공급 능력에 있어서 한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럽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나올 텐데 유럽 방산 기업들이 다 대응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수년 전에 주문해 놓은 것도 아직도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 네, 들리고 이제 있고. 막 한 대, 두 대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 이제 상황들인데, 근데 대한민국 방산 기업은 거의 뭐 로켓 배송으로 네. 우리 국방부가 쓸 것도 미리 그냥 포장해서 폴란드에다 맞습니다.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폴란드 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에 계약이 나왔는데 지금 2024년까지 해서 봤을 때 K9도 그렇고 뭐 K2 전차도 그렇고 거의 100대씩 나갔습니다. 이미 100대씩 나간 상황인데, 독일로 따지면 1년 동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거의 저 엄청난 속도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폴란드에만 납품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뭐 노르웨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다양한 국가들에 납품하면서 폴란드에 그렇게 납품하고 있는 거니까 뭐 실질적인 공급 능력은 이미 유럽을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근데 이제 워낙 수요가 늘어나니까 유럽에서 이제 증설을 하려고는 해요. 네네. 유럽 기업들이.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라인메탈 이제 이런 기업들은 여러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최종 제품으로 완제품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뭐 본인들의 캐파는 늘려갈 수 있겠죠. 공장 만들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 부품사들 캐파들을 먼저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게, 저희 보통 여행 가실 때 많이 타시는 민항기 산업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항공. 보잉이나 뭐 에어버스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항공기랑 되게 방산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맨 위에서 보잉 에어버스가 이제 여러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똑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항공기 산업도 2019년도 뭐 여러 가지 뭐 항공기 추락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생산량들이 많이,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가 좋아지고 있고 항공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래에 있는 부품사들이 공급 능력이 안 따라오니까 계속 보잉 에어버스의 생산량도 저조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거의 뭐 5년, 6년 가까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유럽도 뭐 2022년부터 해서 뭐 전쟁 발생하고 수요 늘어나고 막 늘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부터 진짜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2024년, 2025년 들어오면서 뭐 전차 생산량을 뭐 철도 공장이라든지 자동차 공장 인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방산 공장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실질적으로 캐파가 늘어나는 데까지는 앞으로 수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한국은 이제 결국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은 납기 생산량 그리고 이 공급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급 능력도 안정적이고 하니까 가격도 통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납기와 가격 측면에서 모두 다 유럽 방산 기업들에 비해서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한국식 빨리빨리 사고로 생각해 보면 그걸 왜 빨리 못하지? 그렇죠. 만들면 네. 되는 거 아니야? 공장 짓고 사람 뽑고 기술 가르치고 빨리빨리 되는 거 아니야? 우리식으로 생각하는데 유럽은 그게 엄청 더딘가 보네요. 맞습니다. 인건비도 비싸고요. 한국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뭐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들은 아닌데 저희가 추정을 해서 봤을 때 파악을 해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보면은 이제 K9 자주포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데 연간 생산량이 한 2022년 정도에는 한 80대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 한 2023년에는 160대 정도로 거의 2배가? 네, 라인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약간 증설이 된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또 하나가 추가되면서 거의 200문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늘리고 싶으면 막 늘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부품을 막 해외에서 쓰는 것도 있죠. 사와서 쓰는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품사들이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 뭐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무기들을 개발하고 만들 수밖에 없었었고 공급망 유지가 되었던 것들이 지금의 경쟁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한 거죠. 이 분단 국가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위 산업의 체질이 더 높아지는데 또 기여가 된 거고요. 맞습니다. 그 유럽 쪽에서 그러면 원하는 우리가 유럽 쪽에 많이 팔 수 있는 기대되는 무기들은 어떤 게 있을까? 아까 전차 이야기해 네, 주셨고. 전차나 뭐 자주포나 사실 다 기회들은 있을 텐데 그래도 가장 기회가 큰 거는 이제 자주포 이런 포병 체계들. 왜냐면은 미 유럽의 방산 기업들을 보면은 전투기나 전차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듭니다. 뭐 전투기도 저희가 아시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프랑스의 라팔도 있지만은 유로파이터라고 하는 기종도 있고 뭐 그리고 스웨덴의 그리펜이라고 하는 기종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막 GK 뭐 이런 다양한 F카스라고 하는 뭐 FCAS 뭐 다양한 국제 그런 유럽 내에서 이제 전투기들을 또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전차도 레오파드도 있지만은 뭐 영국의 챌린저라든지 뭐 다양한 또 체계들이 있고 또 막 프랑스, 독일 같이 합동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 체계들이 있고 또 막 프랑스, 독일 같이 합동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경쟁해야 될 체계가 좀 많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포병 체계는 없다. 네, 왜냐하면 포병이 과거 이 러우 전쟁 이전만 해도 되게 소외받던 무기체계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면전을 했을 때는 당연히 포병이 화력 지원 관점에서 중요했던 건데 이제는 뭐 국지전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 전장 환경으로 바뀌면서 뭐 이렇게 포를 쏘는 게 아니라 미사일로 정밀하게 타격하고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전략 방향성으로 갔었기 때문에 약간 포병 무기 사기보다는 미사일 사자 이제 이런 관점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발도 안 하고 생산도 중단이 되고 했던 건데 러우 전쟁 발생하는 걸 보면서 지금 전면전 위기들이 다시 커졌던 거고 그래서 급하게 포병 수요들이 올라오는데 뭐 이미 스탑 라인들을 스탑해놨고 개발을 스탑했던 상황에서 뭐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강도 자체가 포병 체계 쪽에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우위를 가져가는 거는 이런 화력 체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나 전투의 방식이 많이 바뀌면서 화력 체계가 좀 미운 오리 새끼가 됐던 건데 오히려 그 틈새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나질 않았던 거고 우리가 더 시장을 또 넓힐 수 있는 거고 또 한때 그 드론이 이제 더 많이 쓰이면서 이제 더 이상 전차의 시대는 갔다 막 이랬었는데 또 그래도 또 전차는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 나라 밀고 들어갈 땐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국에서도 기계화사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병이랑 이제 탱크 부대가 같이 있는 건데 쉽게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탱크가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보병이 보병만 들어가면은 워낙 방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갑 부대가 먼저 들어가서 공격하고 후에 이제 보병 부대가 들어가서 이제 결국 깃발은 꽂아야 되니까 그건 사람이 꽂아야 되니까 약간 이제 같이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드론 기술이 올라오면은 이 전차에서도 드론을 또 방어하는 방어 체계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무기 체계도 뭔가 공격하는 게 기술 발전하면 방어 체계의 기술 발전이 되고 이렇게 계속 창과 방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여서 뭐 전차에 대한 무용론들은 나오지만 앞으로도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 필요할 수밖에 없다.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은 항상 그 정세가 참 불안한데 맞습니다. 또 그들이 또 원하는 무기가 있을 거고 그들이 또 한국에다가 원하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랑 다르게 이제 스스로 뭔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은 매우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필요합니다. 뭐 자주포, 전차,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공 뭐 등등 전투기 이런 것들 다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현지 업체들이 없으니까 네. 뭐 오픈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그런 방산 기업들과 이제 경쟁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미국 기업들이 지금 스스로 자체 무기 수요 대응하는데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과한 기대감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뭐 전차, 자주포, 전투기, 방공 이런 것들을 일괄로 해서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큰 건 중동이긴 합니다. 예. 유럽 지역에는 그러니까 유럽 업체들은 유럽 지역에 지금 막 물자되기도 힘드니까 빠듯하니까 네. 저기 무주공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물론 무주공산 아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기 체계를 또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 좀 많이 수출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방산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우려들 나오거든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저도 좀 이제 방산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사실 우리의 지금 최대 그 방산 경쟁 국가는 이제 미국이 될 거다. 결국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하면서 자주국방하면서 글로벌리 무기 수요가 늘어나긴 할 텐데 네. 그 늘어나는 파이가 과연 우리 걸까 미국 걸까라고 생각하면은 미국의 그런 현재 접근하고 있는 방향성들을 고려해서 보면은 당연히 미국 무기를 팔고 싶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미국과 오히려 이제 유럽은 대응이 안 되니까 약간 이제 미국과 좀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데 중동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중동도 거의 90% 가까이 사우디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도 이전에는 미국 무기들을 많이 샀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피보팅, 그러니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무기들을 많이 사다가 미국이랑 갑자기 정치적으로 안 좋아졌어요. 관계가. 뭐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뭐 그리고 막 정치적인 문제들이 좀 더해지면서 미국이 이제 그때 내세웠던 카드는 너네 이렇게 말 안 들으면은 우리 너네한테 무기 안 팔 거야라고 엄포를 내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 본인들의 무기 체계가 거의 뭐 80~90%가 뭐 미국 거다라고 하면은 너무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또 안 판다고 하면은 대응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계속 미국 무기를 선호할 거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다변화를 하는 노력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동에서 뭐 방공 체계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천궁 이런 것들. 근데 중동 국가들 저희가 이제 천궁 팔고 있는 국가가 사우디, 뭐 UAE, 뭐 이라크 이제 이런 국가들인데 대부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다 있어요. 이미 막 뭐 몇 개 포대씩 확보를 하고 있고 뭐 사드도 있고 다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천궁을 사고 있는 거는 약간 좀 그런 이제 리스크에서 다각화를 통해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중에 물자가 끊길 수도 있으니. 그래서 뭐 포탄도 그렇고 자주포도 다 미국 거 쓰고 있고 뭐 전차도 미국의 에이브람스 거 쓰고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좀 혼용해서 쓸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라 입장에서는 또 수입의 안정성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중동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방산 기반들을 키워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자체 생산인 그때 공장들을 만들고 확보를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기술 이전에 오픈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반대로 이제 수출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강하고 기술 이전도 생각보다 잘해주고 현지 거점화도 잘해주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좀 경쟁력 있게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가능성들은 좋지 않을까. 우리 K방산의 미래 밝아 보이고요. 또 계속해서 또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또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또 지켜봐야죠.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